안녕하세요. 네. 자, 새라고 하십니까? 새. 기새 있잖아요, 기새. 이 기새가 있는 사람은 벌써 기새가 등등하다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에 참 중요한 어구 중에 하나인데 다른 조건들도 많이 중요하지만 기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뭐 영어를 갖다 하는데 영어를 한 50% 정도의 능력밖에 안 하면은 한 100% 정도 하는 정도의 그 기새를 갖고 하면은 그 충분히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기새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새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 바로 이 새예요. 그 새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그 이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를 탁 쪼개면 쫙 하고 나가는 그 파죽지새 있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대나무는 한 번만 탁 자르면 쫙 하고 그게 새예요, 새. 그러니까 앞에 조금만 힘들이면은 그 다음부터 그 힘에 의해서 새에 의해서 쫙 찢어나가는 그게 바로 이 새가 주는 어떤 특별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높은 언덕에서 요만한 그 눈덩이를 하나 굴릴 때는 별로 그렇게 그 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지나가면서 뭘 만들어내요? 새를 만들어내요, 새. 그 나중에 그것이 그 밑에 산 밑에까지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새가 돼서 집부터 더 쳐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손자가 얘기하는 새가 바로 이 새예요. 이 새는 이게 기다리면 옵니까?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새는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는 어떻게 해요? 운새는 만들어나는 거예요. 개척하는 겁니다. 그것이 손자가 주는 새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 새를 갖다 만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 그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유명한 그 새를 개척해서 만든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의 근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고 대세를 만들어 나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빼놓고는 중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근현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 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이제 19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년 동안 65년 동안 이 모택동에 의해서 중국이란 거대한 배가 그 항해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모택동이 갖고 있는 리더십은 뭐였냐면은 중국에는 중국만의 사회주의가 있다. 즉 서양의 어떠한 자본주의도 중국에 들어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 즉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통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게 이 대약진 운동 또 아니면 무슨 집단 농장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해서 공동으로 수확해서 같이 먹는 그런 집단 농장 형태라든지 아주 지독히 그야말로 이 사회주의적인 그야말로 외국의 어떠한 그 자본주의 물결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벽을 쌓고 이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시대가 거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한 15년간의 시험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중국의 문을 가둬두고 그 모택동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경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잘 진행됐으면 모르는데 대약진 운동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굉장히 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공격을 받게 되냐면 바로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이제 그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모택동과 등소평은 아주 그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굉장히 그 중국식 사회주의의 원칙적인 어떤 좌파를 고수한다면 등소평이는 주좌파라 그래서 달려나가자 어디로요? 이 자본주의 형태로 조금 더 달려나가야 된다는 주좌파라고 불러요. 달릴 주자에 이 자본주의 자자. 그래서 굉장히 그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등소평이 옆에는 그 유속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 리우 샤오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실용주의 노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석이와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이 주자파 실용주의 노선과 그리고 모택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중국식 사회주의 전통과의 어떤 뭐랄까 새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택동이가 스스로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진행을 하면서 그게 실패로 끝나니까 자꾸만 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소평과 이 유속이라고 하는 주자파에 밀려서 그때 생각해낸 것이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 세에 의해서 나는 더 이상 그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발 붙일 곳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세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세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홍위병. 즉 학생들, 외곽 조직인 학생들을 동원해서 홍위병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결성하게 만들고 그 홍위병에 의해서 저 썩어 빠진 자본주의자들의 어떤 앞잡이 유속이와 등소평을 몰아내자. 뭐 이런 우리가 아는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 대혁명이라 그러죠. 문화혁명을 통해서 극적으로 대세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주자파에 밀렸던 등소평이는 1966년 8월인가요? 100만 명의 홍위병들이 천안문 앞에서 시위를 해요. 그리고는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거대한 그 뭐랄까 이 홍위병의 물결이 전 중국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 세가 밀렸던 이 모택동이가 다시 대세를 잡고 그 대세를 이용해서 중국을 1966년부터 76년 모택동이가 8월 9월 달이죠. 9월 달에 죽을 때까지 약 10년간 문화 대혁명 기간을 통해서 다시 모택동이가 대세를 잡아요. 자, 가만히 있었으면 모택동이는 아마 그런 대세를 못 잡고 그냥 물러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택동이도 이 손자병법에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국의 고전이지만 이 손자병법의 내용들을 알아야 현대 중국 사람들의 뭐랄까 이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파트너로서 교역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손자병법의 한 구절들의 그 의식 편린들이 다 박혀 있어서 이 손자병법을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잘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션을 쓰는구나. 결국은 모택동이는 자기의 주로만 가는 그 세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세로 바꾼 거죠. 그때 등소평이는 요즘 말하면 시아방이라 그러는데 하방이라 그래서 그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 내려가는 거죠. 이때 모택동에 의해서 그 시골로 내려간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이 키 150cm의 아주 조그만 사람이 만약에 거기서 자기도 이제 세를 잃었잖아요. 세를 잃어서 거기서 만약에 주저앉고 말았다면 아마 중국의 개혁개방은 아주 먼 얘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남창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어느 트랙터 노동자로 이제 바꿔보니까 쫓겨 내려갔어요. 거기서 한 7년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언젠간 저 세를 잡아서 대세를 나는 만들어낼 거다. 그때 나는 중국을 열어야 된다. 그 빗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는 7년간 계속 집하고 그 트랙터 공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구상을 짜요. 그리고 모택동이가 1976년에 죽었을 때 강청등 4인방이 숙청이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등소평이가 7년 뒤에 올라와서 화국봉이하고 권력 투쟁해갖고 여간 등소평이가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이제 중국이 문을 확 열어 제끼기 시작하죠. 결국은 중국의 근현대사에는 두 명의 유대한 대세를 만들어 나간 창조자가 있어요. 모택동이라고 하는 중국의 근현대 영웅과 그리고 이 등소평이라고 하는 짝달만 이 두 사람은 비록 서로 다른 대세를 잡고 다른 길을 갔지만 전 중국이라는 것이 앞으로 21세기에 엄청난 국가가 된다면 바로 이 독특한 두 사람의 이 대세 장악론에 의해서 중국이 의미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아래를 확 바꿔봤고 또 바꾼 상태에서 이 개혁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결국 모택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제가 평가하건대 중국이라고 하는 그 현대사에 있어서 땅을 갈아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등소평인 거기에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택민은 거기에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비유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결국 이런 다양한 그야말로 이 세세를 만들어 나간 주체적인 지도자들의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앞날이 밝을지 몰라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오늘의 주제가 새입니다, 새. 그 새는 손자가 이 새를 얘기하고 있는데 새는 가만히 앉아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는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개념으로서 그 손자병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자가 오나라 왕 함려를 찾아갔죠. 오나라 왕 함려를 찾아가서 아주 기가 막힌 빅딜을 합니다. 그 빅딜이라고 하는 건 큰 거래를 성사시켜요. 젊은 군사 이론가 그 손자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이제 이 제나라에서 남하해서 이 오나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신흥 국가죠. 저는 이걸 벤처행위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오나라에 가서 오나라 왕 함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손자병법 시계편에 그 빅딜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장청오계면 책 있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90페이지에 장청오계면 용지필승하여 유지할 것이요 장불청오계면 용지필패리니 거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문장을 보면요. 장청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 왕 함려를 만나서 그 손자가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자기의 병법을 통해서 그 오나라 왕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장차 앞으로 당신께서 나의 지금 이러한 전쟁에 대한 어떤 계획과 계산을 청은 이제 듣는다. accept, 받아들여 주신다면 즉 당신이 장차 나의 이러한 손자병법과 관련된 내 정치적 비전을 당신이 아무 사심 없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 병법을 내가 잘 사용하면은 반드시 오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네? 해석이 되지요? 그러면 나는 머물겠다, 스테이 하겠다, 여기에. 그러니까 왕이시여, 왕께서 만약에 나의 이 정치적 비전과 군사적 책략을 당신이 충분히 수행해 주신다면 나는 이 내 계획을 써서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남아서 당신의 그 부하가 되고 참모총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차 만약에 나의 이러한 계책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나만 참모총장으로 등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건 100점 100패할 거란 말이에요. 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자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군사적 이론과 그 군사적 비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신 밑에서 참모총장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 그것을 아무리 사용해도 반드시 그러니까 나를 아무리 사용해서 전쟁을 해도 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대요? 갈 것자. 난 떠나겠대요. 지금 이 문장 속에는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물론 29살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굉장히 젊은 군사 이론가인 그 외국에서 온 청년 군사 이론가 손자가 그야말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오나라 왕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당신께서 나를 등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등용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손자 병법에 대한 모든 비전을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뭐예요? 나에게 세를 달란 말이에요. 세를. 정치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 밥 먹고 무슨 한 달마다 이렇게 기다려서 월급 받아서 살라 그러면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남아갖고 참모총장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여기에 남아서 당신 밑에서 참모총장이 돼서 이 오나라를 반드시 이기는 나라로 만들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참모총장 시켜서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전 이 얘기를 듣고 야, 그거 참 당돌하네. 어떻게 그렇게 젊은 군사이론가가 그 거대한 왕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빅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권한의 한 토막을 띄워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세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당신네 나라를 반드시 이기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는 딴 나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이 배포와 배짱이 있는 손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문장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좀 젊은 사람들 집에다 이렇게 좀 크게 써놓고 왕이시여 장차 당신께서 나의 비전을 받아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그 받은 비전을 이용해서 반드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난 당신 밑에서 남아서 난 먹고 살겠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만 쓴다면 이건 반드시 패할 거기 때문에 나는 다른 회사로 가겠다. 정말 이 맹자에도 대장부장이 있어요. 천하의 넓은 곳에 서서 천하의 바른 도를 행하고 정말 내가 뜻을 얻으면 이 민중과 함께 그 뜻을 추구해 나가지만 내가 뜻을 못 얻으면 나는 홀로 내 도를 즐기고 살리라.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협박에도 난 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부귀에도 나의 뜻을 옮기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음란함도 나의 뜻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장부다. 이런 그 맹자 유명한 대장부 구절인데 결국은 이 손자에게는 그러한 대장부대한 어떤 기질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속에는 새를 달라고 하는 즉 새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새를 적극적으로 내가 키워나가는 그러한 배포가 있었기 때문에 손자는 위대한 병법가로서 우리의 기억에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의 총수를 하면 어떤 청년을 뽑겠습니까? 와서 저한테 새를 주시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하겠어요? 그냥 말 잘 듣고 저 시켜만 주신다면 한 달에 저는 100만 원이면 되는데요. 그냥 회사 시키는 대로 일 열심히 하고 절대로 노조에 가입 안 하고 그런 젊은이가 그 회사를 키워나갈까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배짱만 있는 젊은이는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배포 있는 그러한 청년 기백이 사회에서 그것이 우리들의 사회의 청년의 기상이다라고 상식으로서 그래 참 그런 기백은 있어야지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됐을 때 그 사회는 젊은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회예요. 얼마든지 정말 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손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뽑아주시고 또 저에게 그 새를 주시면 저는 당신 밑에서 당신의 나라를 백전백승하는 여기서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서 당신의 나라를 키우는 그러한 장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이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계리 이청 내 위지세 이자 기외라라는 말을 해요. 기외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발생시키기 전에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가 안 한가 그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들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두들겨 봐서 그 계산법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청이랑은 듣는 게. 자, 지금 이제 아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손자가 오나라랑 함녀한테 정말 새를 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 했어요. 왕이시여, 예? 정말 저에게 새를 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남겠지만 만약에 제 얘기는 안 받아들여주고 나에게 월급만 준다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쓰는 게 이익이 될지 해가 될지 한번 해봐요?
계산기 갖다 드릴까요? 한번 두들겨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봐서 아, 이놈을 내가 세를 한 몫 주고 정말 이 오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곧 뭘 만들어낼 거냐면 새를 만들어낼 거라는 얘기. 무슨 새요? 이 새는 아니죠. 어마어마한 오나라의 그 세력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원에 그 전통 있는 국가들도 새가 있지만 갑자기 오나라가 엄청난 새를 갖고 중원의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새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일단 그렇게 새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서 써있자. 뭘 보좌할 수 있냐면 그 밖의 요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새라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참, 뭔가 기세가 있으면 자기 능력이 50%라도 100%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일단 오나라에 새가 한번 확 타오르면은 그 기세가 한번 오르면은 그 밖에 오나라 명분도 적고 투자 자금도 적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새가 올려버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한번 이 새가 붙은 사람은 좀 모자른 게 어떻게 돼요? 좀 보완이 돼요. 이 좌자는 보완하다. 예? 그러니까 이 새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새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밖에 다른 모자란 것들이 얼마든지 보충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자는 인리재권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새라는 건 뭐냐? 이 세자는 유명한 말인데 인리 이 재권야라. 인리재권. 바로 요 글자예요, 요 글자예요. 새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그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에 기초해서 이 권자가 무슨 권자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권씨성 가지신 분 있습니까? 이 권은 저울권자입니다. 저울권자. 우리가 왜 권세라고 있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권세라는 말이. 그 사람 권세가 있다라는 건 결국 세라는 게 뭐냐? 세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서 그거에 기초하여 저울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울질. 여러분들 저울 아시잖아요. 이 저울. 예? 저울. 여기에 이런 저울 못 보셨어요? 요즘요? 이런 저울 옛날 그 푸주간에서 고기 다는 저울 제가 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아직도 저거 다 써요. 근데 저 시장만 가면 꼭 속아요. 저는 그냥 얼른 봤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눈금을 잘 몰라요. 이 저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에 10kg짜리의 물건이 달려지면 여기에 몇 kg짜리 추가 달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밸런스 아니에요. 왜 저울 형자도 있죠. 저울 형자. 이게 뭐예요? 수평 형자란 말. 그러니까 권형. 예. 그 저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팩터가 계속해서 무게를 변할 때 여기 B라고 하는 그 저울추도 같이 변해줘야 뭐가 돼요? 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막 찌면은 그거를 빼줘야 몸무게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저울질 한다는 거는 결국은 밸런싱이에요. 이 수평을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라는 건 뭐냐? 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그 상황이 끊임없이 변하는 가운데에서 그 상황에 나를 맞추는 게 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새라고 하는 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무게가 100kg가 달리면 10kg로 버텼다가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새가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어떤 추를 다 달아야 돼요? 100kg의 추를 달아야 그 100kg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는 10kg 무게를 고수하겠다.
그럼 뭐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새라고 하는 건 결국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새는 저울질하는 거다. 저울질하는 건 뭐예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저쪽 무게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저울의 줄을 바꿔나갈 줄 아는 것이 바로 새를 만들어가는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 한 가지 이 저울질이라고 하는 새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 게 도라고 하는 도의 종류에는 정도가 있고 권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도는 많이 알 거예요. 정도는 뭡니까? 정말 바른 길이죠. 바른 길이란 게 뭐예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정도죠. 그러면은 권도는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도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저울질해서 가는 거예요. 앞에 원래 길을 갈 땐 정도로 가는 게 좋지요. 근데 앞에 함정이 파져가고 시커먼 물이 있는데 난 정도를 갈 거다. 그땐 뭘 써야 돼요? 예? 권도를 써야죠. 권도 아시겠습니까? 즉 앞에 있는 상황이 변했죠. 그러면 뭘 바꿔요? 무게추를 바꿔야죠. 그게 권이에요. 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무게추만 갖고 다니는 그러한 전 근대적인 사고를 우리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재빨리 바꿔야 돼요. 맹자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맹자라고 하는 지식인이 이제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 하면 아까 그 손자의 고향이네요. 제나라 이제 임치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나라 수도인데, 그 수도에 갔던 이제 제나라 수도에 이제 직하궁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어떤 그 집단이 있었어요. 그 거주 지역에. 이제 거기에 순우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단에 이제 최고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이제 맹자라는 지식인이 제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이 분명히 이게 예를 강조하고 원칙과 정도를 걷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맹자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공자, 맹자, 우리가 공맹 이러죠. 예? 그러한 쭉 그 흐름이, 즉 육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가 와도 뛰질 않아요. 육아적 그 명분론에 보면 길이 아무리 함정이 있어도 빠져요. 왜? 그게 나의 정도기 때문에. 군자는 대로행이니라. 어찌 군자가 앞에 상황이 변하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걸 살짝 돌아서 가느냐. 이게 이제 유교적 명분론이란 말이에요. 물론 유교에서도 권도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순우고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마치 유교가, 즉 맹자라고 하는 저 지식인이 그러한 정도만 걷는 사람일 것이다. 명분주의자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이 시동생이고 당신의 형수님이 있다고 하면은, 자, 형수님하고 시동생하고 둘이 손잡는 건 얘입니까? 얘가 아닙니까? 남녀간에 어떻게 그야말로 이 물건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손잡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 형수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손을 안 잡아주면은 이게 도대체 그 형수가 빠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당신 남녀는 수습을 지니라. 남자가 어떻게 여자 손을 잡냐. 그것도 시동생이 형수의 손을 어떻게 잡냐. 나는 정도를 가겠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러면 맹자란 분이 이 시대까지 남아 계셨겠어요. 남녀가 직접 손으로 물건을 전하지 않는 것이 정도요 예지만, 시동생이 형수가 우물에 빠져 죽을 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건 권도니라. 이게 권도예요. 즉 육아에서도 권도를 인정을 해요. 결국은 권도라는 건 뭐예요? 이 상황을 저울질해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변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나의 인식도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가 건강하고 뭔가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을게. 꼬리 밑자에 믿을 신자,
날생자 미생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원칙주의자, 정도만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루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여인과 이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물이 흐르면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옛날부터 다리 밑은 아주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리 밑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뭐 그때 시계가 없었겠네요, 맞죠?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데 갑자기 막 강물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나는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강물은 점점 불어서 나에게로 다가오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끝까지 난 믿음을 지켜야 되나? 그 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분론자는 그 다리 밑에서 싸안을 포 기둥주 말리오리 죽을 싸 기둥을 껴안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사성어 중에 미생지신이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미생이 지킨 신의,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그 정도주의자가, 원칙주의자가 그 상황이 변하면은 상황의 변화에 맞게끔 저울추를 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 기둥을 끌어안고 내 애인을 위해서 난 여기서 죽겠다. 그런 원칙과 정도를 지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에이 미생짓이나. 정말 상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며느리란 상황도 있었고 시어머니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돼갖고 내가 옛날 며느리 때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내가 안갚음을 해주겠다. 그리고는 며느리 올 때만 기다려서 며느리 오자마자 옛날에 보복에 피해 그 보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왜요? 상황이 변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고통받던 그 시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며느리 눈치 잘 보는 시어머니가 그게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아, 제가 좀 너무 예를 좀 시어머니들이 슬픈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뭐 한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지금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 보이시죠? 그야말로 뭐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린 모습이 언제나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머리에 하얗게 되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갈 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에? 좀 섭섭하지만 그게 이게 우주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나는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막으려고 그러고 지나가는 상황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나간 상황을 인정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그 추를 갖고 영원히 그 상황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권도가 아닌 거죠. 그건 상황을 인식 못하는 겁니다. 손자라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새를 본 겁니다. 새는 인리재권이라 바로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뭐예요? 저울질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 나갔을 때 분명히 나는 적보다 우위에 서게 되고 좀 더 변한 사람, 좀 더 무게추를 빨리 다른 사람이 아직까지 못 달고 있는 저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강조하지만 원칙도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지요. 그 원칙이 없으면은 저 상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저 변해가는 상황은 당당한 나의 원칙이 중심이 있고 저울추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있고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내 끊임없는 인식과 인식만 변해서는 안 돼요. 내 몸도 변해야 돼요. 시스템도 변해야 돼요. 그런 끊임없는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만이 영원한 나의 그 밸런스, 평형. 평형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밸런스가 꺼지면은 죽음이에요. 높거나 낮거나
이건 뭐예요? 그거는 평형성을 잃었다는 얘기는 바로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끊임없는 평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나의 끊임없는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것이 권도고 그것이 손자가 추구했던 바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이지 운명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그 새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냉철한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 상황을 바꿔나갈 때 진정 승리하는 그러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새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